자,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의 정치, 군사, 외교, 또 북한의 사회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 설명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자, 북한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존 공영의 상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북한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북한의 체제를 보편적 가치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공존 공영의 상대로 인식하는 문제는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 모순적인 북한의 실체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할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단이 또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와 또 이를 넘어서 공존 공영의 상대로 북한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상대이기 때문에 상호 간 대결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선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인 환경과 또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해서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북한의 실상은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그런 공식 세계의 북한과 실제 북한 주민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가 있죠. 북한 체제의 선전도구로서 기능하는 이 북한의 신문이나 방송 이런 공식 매체가 보도하는 북한은 실제 북한의 현실과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식 매체가 보여주는 이런 북한의 모습 이외에 북한 주민의 실제 생활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북한 체제의 특성 혹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말고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북한 체제의 근본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자유평화, 인권, 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북한 체제의 특징을 논의를 했는데요. 북한 체제의 특징은 간단히 우선 북한 체제의 특징은 크게 이 계획 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운영 방식, 당우위 체제 등 사회주의가 갖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그랬죠. 이 북한 체제는 이 사회주의 체제가 갖는 보편적인 특성 외에 김일성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권력 세습 등 이 북한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체제의 특징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 스탈린식 사회주의의 틀에 견주어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만의 고유한 것으로 특수성을 강조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논쟁이 되어 왔죠. 자, 북한 체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당이 국가 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당 국가 체제인 동시에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수령 중심의 절대 권력 체제로서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북한 체제의 특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체제 전환과 개혁 이전의 소련, 중국,
그리고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북한만이 지닌 특수한 정치, 경제, 사회 특성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북한 체제의 정치적 특성을 한번 보자면요. 북한 체제는 정치적으로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한 수령 체제입니다. 그리고 노동당에 의해서 지배되는 일당 지배 체제라고 할 수가 있죠. 어, 당초에 그 북한의 통치 이념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막스 레닌주의였습니다. 그러나 80년에 들어서 당 규약에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당의 공식 지도 이념으로 규정이 됨에 따라서 2009년 개정된 이 김일성 헌법에서는 이 주체 사상을 구인한 성군 사상이 또 통치 이념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북한은 북한만의 특수한 통치 이념을 표방을 하였고요. 이러한 통치 이념은 북한식 수령 체제의 근간이 된 것이죠. 자, 북한은 이 당, 군, 국가라는 체계 위에 구심점으로 최고 지도자, 즉 수령이 있습니다. 이 수령이 최고의 정점에서 북한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절대적인 1인 통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북한의 정치적 특징이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수령은 영도의 핵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당은 또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이기 때문에 이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에 통치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당이 우선을 하지만 북한은 또 이와 더해서 이 당은 역시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령이 최고 지도자가 최고의 정점에서 지배하는 이런 전체주의적인 어떤 1인 독재 체제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치적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수령이라는 의미는 뭐 우리가 듣기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들을 수도 있지만 북한 사회에서 이 수령이라는 의미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에게 한정되는 이 칭호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개정된 김일성, 김정일 헌법에서는 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함께 영원한 수령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김정은에 대해서는 위대한 영도자라는 호칭을 통해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수령의 지위를 부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19년에 4월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이 국무위원장 즉 김정은에게 국가 대표로서의 권한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북한의 경제적 특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북한 경제는 20세기 존재했던 이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 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이런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와 또 자원의 배분을 국가가 담당하는 계획경제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북한에서도 이 제한적이지만 개인 소유를 인정을 하고 있죠. 북한의 개인 소유는 이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 사회주의에서의 개인 소유로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또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서 받는 분배목과 또 이러한 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 소비품 등 이런 개인 소유의 이런 것들이 개인 소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북한의 계획 경제 시스템은 이제 잘 지속되었으면 문제가 없었지만 90년대부터 더 이상 이 중앙 집권적이고 계획적인
이 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공장과 기업소 단위로 독립 채산제에 의한 경영 방식을 도입을 했고, 주민들은 자생적으로 등장한 이런 시장에 의존해서 생존을 영위해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독립채산제라는 말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특성이 결국은 생산 수단의 국유화와 그리고 분배의 계획성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킴에 따라서 이러한 국가 경제의 계획 시스템에 인센티브를 이제 좀 부여하는 것이죠. 자율성과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해서 이 계획 경제 시스템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 개념이 바로 이 독립채산제의 개념입니다. 이 독립채산제는 흔히 기업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의미하는 독립채산제와 여기서 말하는 독립채산제는 의미가 좀 틀리죠. 자유시장 경제에서 말하는 독립채산제는 한 기업에서 어느 특정 부분을 이제 떼어내서 그 부분에게 완전한 독립의 어떤 경영 자율성을 부여해서 그 부분이 책임지고 이윤을 내고 결산까지 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독립채산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채산제는 조금 그런 의미와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북한 체제의 경제 특성은 이 국가 소유,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 그리고 배분 문제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계획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바로 북한 체제의 경제적 특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회적 특성을 한번 보자면요. 북한 체제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구축된 이 사회이고, 또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이 사회주의 대가정체제로 특징 지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특징은 다른 사회주의 체제와는 좀 다른 면인데요. 이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숭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 주민들의 임무와 권리는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또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이런 집단주의 적 원리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이 개인적 목표 가치보다는 집단적 목표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요. 이런 구성원을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는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죠. 자, 하나는 보통의 가정,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혈육을 중심으로 하는 보통의 가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입니다. 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 구성원인 이 북한 주민들은 이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어버이인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있죠. 그래서 유교적 습관과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 당, 인민 대중을 하나로 묶는 가장 확실한 결합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이 주민들에게 이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각종 정치학습과 이 생활 총화 등 이 정치 사상 교육을 통해서 각인시키고 있지만 90년대의 경제난 이후에 시장활동 등으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이 주민들의 가치관은 점차 변화가 되고 있죠. 경제난 이후에 기존의 출신 성분과 계급적 토대에 기초해서 작동했던 이 사회구조가 돈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작동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국가 권력이 시장과 결탁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양상이 확대되고 있고요. 또 뇌물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이 일상화되는 추세 속에 그동안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온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대한
신념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우리가 북한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북한 정치 체제는요, 당과 정부, 또 군 위의 최고 수령인 이 최고 지도자인 수령이 군림하는 수령 체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주체의 핵인 수령이 당과 군과 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요. 또 북한에서 이 수령은 현재 제도화된 직위인 국무위원장이나 노동당 위원장을 능가하는 권력의 총체적 정점에 있는 지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에서는 당이 수령 체제를 뒷받침하는 유일 사상 체계, 유일 영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논리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90년대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또 소련의 해체 이런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기타 북한을 제외한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 정치 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죠.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 붕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거치면서도 북한만의 특수한 정치 체제인 이 수령 중심의 유일 사상 체계와 유일 영도 체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북한의 권력 기반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자, 북한의 통치 이념 한번 우리가 볼까요? 북한의 통치 이념은 크게 우리가 주체 사상, 선군 사상, 또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죠. 먼저 주체 사상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주체 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주민 가치와 일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노동당 규약과 헌법의 이 주체 사상을 유일한 지도 사상이다. 그리고 어떤 모든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개정 헌법에서는 이 주체 사상을 성군 사상과 더불어서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명기를 하였고요. 2010년 노동당 규약의 전문에는 조선노동당은 주체 사상을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하는 주체 혁명의 혁명적 당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 주체성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는 5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시작을 해서 56년도에 경제에서의 자립, 또 57년도에 정치에서의 자립, 그리고 62년도에 국방에서의 자위, 그리고 66년에 정치 외교에서의 자주를 표명을 했고요. 또 67년경에는 이 주체 사상이 유일 사상 체계 확립 차원에서 정립되기 시작을 했고요. 70년 제5차 당대회를 통해서 주체 사상은 이 막스 레닌주의와 동등한 위상을 점하면서 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70년대에 이제 채택이 되었죠. 그리고 80년에 들어서 주체 사상은 이 독자적 통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주체 사상의 형성 과정을 좀 보자면요. 초기에는 이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의 침투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 논리로서 대외적 주체 의식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소련에서 후르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 운동 이후에 노동당 내 1인 지배체제 비판의 유입을 차단을 하면서 1인 지배체제를 옹호하는 데 주력을 하였었죠.
대외적으로는 이 중국과 소련 간의 이념 분쟁이 가열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독자적 생존을 위해서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를 고수하려는 이 외교 전략적 대응이 주체 사상으로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선군 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 북한은 2010년에 개정한 노동당 규약에서 이 선군 정치를 이 사회주의 기본 정치 양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선군 정치는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군을 전면에 내세워서 혁명과 건설의 어려운 난국을 타개 나가기 위한 통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선군 정치는 김일성 사후에 95년 초부터 내부적으로 논의되기 시작을 했고요. 98년에 북한의 핵심적 통치 체제로 확립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체제 위기 극복과 또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 선군 정치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이 선군 정치 하에서 군은 지도자와 사회주의 체제의 옹호를 위한 중심 기구의 위상으로 도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군 정치를 실시하게 되었던 배경은요, 김일성이 사후에 지속된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서 인민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또 다른 목적으로는 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당의 사회 통제 기능을 이 군조직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군 정치를 내세운 것은 90년대 중반 당의 기능 약화에 직면해서 군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통해서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북한이 당면한 위기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개인 숭배의 정치 체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정일은 그 체제수와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서 군에 의지하면서 사상사업을 강조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적 침투가 체제에 위험하다는 인식하에서 김정일 정권은 체제 유지의 토대로서 군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반면에 또 사회의 이완을 막고 체제를 수호할 목적으로 선군 정치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자, 주체 사상이 김일성 시대의 통치 이념이었다고 그러면 이 선군 사상은 그 다음 세대인 김정일 정권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주체 사상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선군 사상이나 뒤에 나오는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 김정일주의도 다 근본적으로는 주체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통치 이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선군 사상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서 선군 혁명 원리의 구현을 강조한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특히 이 선군 사상은 군사적 대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군사 선행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군이 제일 먼저라는 것이죠. 이 군사 선행의 원칙이라는 것은 당과 국가의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관철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군대와 이 국방 공업의 강화 발전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또 선군 사상은 국방 위주의 국가기구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혁명적 영도 방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영도 체계를 심화시킨 규범적 원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군 사상이 대두가 되고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면서 기존의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가 되고요. 전시기구였던 국방위원회가 행정기관화되어서 국방위원회가
이 행정 분야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이 국가의 전반 사업을 군사 선행의 원칙에 입각해서 통일적으로 이 지도 관리하는 이 중추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체사상 김일성 시대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최고의 정점에 있는 권력기관이라고 하면 이 성군사상을 강조했던 김정일 정권에서는 이 국방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이고요. 다음 세대인 김정은 시대는 이 국방위원회 대신에 국무위원회가 이제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이런 권력 구조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 국무위원회로의 권력 변화는 다음 또 강의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인데요. 이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3세대 즉 김정은 정권에서 표방하고 있는 통치 이념입니다. 자, 북한은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 2011년에 사망을 했죠. 그래서 12년에 헌법 개정을 합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또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이라고 헌법 서문에 명문화를 해요. 그래서 12년 4월에 또 5월에 당규약 개정을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 김정은은 이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채택을 했던 제4차 당 대표자회의, 즉 2012년 4월에 있었던 회의입니다. 이 당 대표자 회의에서 담화를 발표했죠. 사륙담화라고 해서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 담화를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주체 사상, 이론, 방법의 어떤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 사상이라고 밝혔고요.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주체 사상에 뿌리를 둔 통치 이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었죠. 자, 왜 이런 주체 사상을 새로운 어떤 통치 이념을 제시하면서 주체 사상을 강조했냐고 하면요. 이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이 주체 사상을 진수로 하는 혁명 사상이다. 또 인민대중 중심의 혁명 이론과 영도 방법을 포괄하고 또 그 사상 이론들이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혁명 사상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주체 사상의 기반 위에서 김일성이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죠. 북한의 어떤 건국의 토대를 마련했고요. 또 여전히 북한의 주민들은 이 김일성을 북한의 어떤 건군의 아버지로 추앙하고 존경하고 있죠. 그래서 김정은이 어린 나이에 정권을 잡아서 자기 정권을 공고히 하고 권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또 아버지인 김정일의 어떤 뒷배경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 사상을 부정하고 새로운 통치 이념을 내세울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김정은 시대는 이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하나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북한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